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제가 아니야, 까방거 써. 안 되면 까방거 쓰고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네. 저는 어제 대전에 갔다 왔는데 대전에서 감기를 온판 걸려와갖고 약을 진짜 한 주먹을 털어넣고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좀 나아졌더라고요. 올 때는 막 진짜 제가 그 광명역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을 하고 오는데 운전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약을 먹고 나니까 약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입시를 할 때 몸 건강도 입시의 한 중요한 요소니까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24쪽인가요? 21쪽. 21쪽 펴보세요. 21쪽, 교과서 21쪽. 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이거 할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할 거예요. 방법 할 거고요. 그래서 양적 연구, 그 다음 두 번째 질적 연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조사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앞에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오늘 재밌게 가려면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씩 질문을 할 거예요. 근데 어제 대전에서 나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서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쳐져갖고 잘 안 되더라고요. 몸도 안 좋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대답 잘해 줄 거죠? 네. 아니 그냥 이걸 단순하게 자기 생각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귤 먹어가면서 하세요. 귤 엄청 달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안 걸리고 좋으니까 귤 먹어가면서 하고 뒤에 또 있으니까 먹어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조만간 춤을 춘대요. 저도 잘 모르는데 춤추래요. 제가요. 제가 춤추라고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서 조만간 춤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강 영상들은 안 오게 되면 보강 영상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공지가 나갔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갖고 보시면 돼요. 근데 꿀팁을 또 알려드리면 거기서 제가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을 거거든요. 우리가 제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도 시나리오대로 하더라도 이게 잘 전달되는 게 있고 잘 전달 안 될 때도 있죠. 오늘 수업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른 학원 거를 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학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듣고 싶은 걸 들어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다 해놓을 테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유튜브 가입하면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6년 전에 찍은 짜장면 먹방이 있어요. 짜장면 곱빼기를 몇 초에 먹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양적 연구. 양적 연구라고 하면요, 얘는요, 수량적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거를 분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증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과학이 생겨나는, 그러니까 사회학이 생겨나는 그 시점부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회학의 아버지는 꽁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꽁트 아저씨는 사회적 현상도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회학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하지 않고요. 사회 물리학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꽁트가 살던 시대는요.
사과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중력의 법칙으로, 만류인력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게 엄청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현상도 그런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증명해내는 연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적 연구는 주로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인과관계 연구나 관계 연구나 상관관계 연구, 관계 연구나 또는 비교 연구 이렇게. 네. 그리고 예전에 평가원에서 나왔었는데 요거 중요해요. 양적 연구는 설명을 중시해요. 설명을 중시한다. 요거까지 아시고 계셔야 돼요.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공부할 거냐면 양적 연구의 전제는 어떻고 기본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이제 연구 과정으로 넘어가고 장단점을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전제를 한번 볼까요? 양적 연구의 전제라고 하면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꽁트가 살던 시대, 처음에 사회학을 연구하던 그런 모습들은 자연과학과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회물리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사회학으로 바뀌었을까요? 꽁트가 사회물리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따라하는 거야. 근데 꽁트는 튀고 싶었나 봐. 짜증나. 사회학이라고 이름 지을 거야. 그래서 사회학이라는 이름을 짓고 사회학이 시작된 후 죽었어요. 원래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이 사회학의 이제 그 기본 틀을 만드는 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농담이니까 그냥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그냥 꽁트는 죽었어요. 웃자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과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이 같다라는 얘기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 한 가지 원리로 연구한다 해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동일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특성을 지닌.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어떤 걸까요? 우리 자연 현상이라고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사실로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회문화 현상은 우리 앞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가치 함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사실이라는 것과 가치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볼게요. 사실이라는 것과 여기 안 보여요. 선생님, 여기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사실과 가치를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이라는 것은 이다, 아니다처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제들을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과 거짓. 그래서 우리는 얘네 사실 문제를 참진, 거짓, 의 해서 진위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예요? 분필이죠. 이걸 먹는 거라고 하면 미친놈이죠. 네. 그럼 내가 먹여줄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얘네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여러분? 아, 진짜야? 나한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왜 그래요? 뭐, 내가 거짓말 같아요? 예.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면, 얘는 사실만 가지고 있어. 사실만 가지고 있어. 근데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면, 문화현상이라고 하면, 얘는 사실과 가치를 같이 가지고 있어. 우리가 어떤 사회적 현상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사실을 보고 있죠. 하지만 그 현상 이면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가치도 함축되어 있겠죠.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학생들이 많이 하고 선지에서 이 말이 뭘지? 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양적 연구의 전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문화 현상은 사실과 가치가 공존하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자연현상과 연구하는 방법이 같으려면 자연현상은 사실로서만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럼 연구 방법이 같으려면 가치를 떼어내고 사실로서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치 함축적인 사회문화 현상에서 사실을 떼어내서 연구한다? 그러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이 문장이 가장 어려운 문장이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기본 입장을 한번 볼게요. 먼저 사회, 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마찬가지로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량화 수치화가 가능하다. 계량화 수치화. 우리 이런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처럼 계량화 수치화함으로써 양적으로 법칙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릴 거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내릴 거예요.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앞으로 저는 개조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개조작? 이 뜻이 뭘까요? 우리 개념정의랑은 좀 다른 말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해요. 우리가 개념정의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걸 거예요. 신진사대부 아세요? 네, 신진사대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는 객관식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힘들죠? 그럼 제가 개념 정의를 내려볼게요. 국민항해 개혁정치 때 과거를 통해서 정계에 진출하고 성리학을 수용하고 불교를 비판했던 지방 중소 호족들의 자제들로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념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우리 어떤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이 되게 연구하기에 두루뭉실한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상적 개념을 뭐 한다고? 구체화시키는 것. 연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학업성 치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학업성 치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학업성 치도가 다 똑같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학업성 치도는 모의고사 성적도 있을 거고 내신 성적도 있을 거고 또 수행평가 성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 등등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학업성 치도의 기준을 어디로 잡는가에 따라서 이 연구 결과가 달라질 거고 그러면 연구자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이렇게 해볼 거예요 라고 정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행복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요즘 통합사회 2단원에 나오는 건데 행복의 기준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경제적 조건들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러면 경제적 조건에서 얼마를 벌면 행복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단순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5점 정도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를 물어볼게요. 1점은 불행한 거예요. 5점은 행복한 거예요. 몇 점이에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중용의 도를 항상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연구에서 행복이라는 걸 연구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왜? 중간이니까. 그래서 4점 척도나 10점 척도를 많이 해요. 그럼 4점 척도로 말해볼까요? 3점. 행복하네요? 몇 점이에요? 3점. 몇 점이에요? 두 번째 친구. 2점이요? 아, 어떡해. 맨날 행복하다고 하고 살아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우리 친구들, 이 친구가 혹시나 위층으로 막 올라가고, 물 가까이 가고 그러면 괜찮아. 살만해, 세상은. 이렇게 꼭 얘기해줘야 돼요? 알겠죠? 장난이에요. 네. 그래요. 공부는 행복하게 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 나도 안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안 나왔을 거야. 진짜로. 나 몸이 엄청 안 좋거든요, 지금. 열도 많이 나고. 콧물도 막 흘러요. 이런 꼬라지 보이기 싫거든요. 근데 행복한 일을 한다, 행복한 일들을 한다니까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나가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면 공부가 조금 편안해져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글 먹고 행복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알아들었죠? 그러면 얘네 양적 연구의 또 기본 입장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 문화 현상도 규칙성을 가지는 거야. 자연현상처럼 규칙성을 지님이라고 하면 규칙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법칙을 발견할 수 있겠죠. 법칙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런 거 있을 거야. 일반화가 가능하다. 일반화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거 들어봤죠? 어떤 요만큼 현상 가지고 모든 집단에 이렇게 될 것이다. 모든 행동이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양적 연구에서는 이따 배우겠지만 모집단이 존재하고 표본 집단이 존재할 거야. 그 표본 집단의 현상들을 모집단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일반화라고 얘기하는데 사회문화에서는 이 말을 바꿔서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말로 재생 가능성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재생 가능성. 그러니까 표본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모집단에 똑같이 재생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일반화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생소한 문장들 만나면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쫄아버리잖아. 많은 걸 볼 수 있어야 돼. 걱정 마. 내가 다 보여줄 거야. 평가원에서 나오는 문장도 다 보여줄 거야. 다음 시즌이 그거거든. 타임 어태커. 기대해요.
학생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연구 과정들을 볼게. 양적 연구는 어떻게 연구를 할까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역법을 주로 사용한다. 여기서 주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 연역을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연역만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죠. 연역과 귀납을 모두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와. 2014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니네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당연히 양적 연구는 연역이고 질적 연구는 귀납이고 이런 것들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빵 했는데 틀렸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연역이라는 게 뭐예요? 연역이라는 게. 국어 시간에 다 배웠잖아. 자꾸 물어보지 마. 다른 과목 물어보지 마. 네. 연역이라는 것은 대전제를 가지고 가설을 검증하는 거야. 큰 사실을 가지고 작은 사실들을 검증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들 정정으로 대입을 해볼게요. 네. 사람은 죽는다. 당연한 거잖아. 정정은 살아난다. 정정은 죽는다. 그러니까 정정이 죽는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큰 대전제를 가지고 증명해 나갔죠. 이런 것들을 연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귀납을 얘기해 볼까요? 우리 여기 나오는 선생님들 엄청 잘생기셨잖아요. 누구 거 들으세요? 남자 선생님 아무거나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지영이요? 지영이 V? 우리 동네 후배예요. 그분. 그리고요. 또 한 분. 김상훈 선생님. 자, 우리 귀납을 설명할게요. 귀납은 작은 이런 개별적 자료를 모아서 큰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는 귀납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재홍 선생님 잘생겼다. 김상훈 선생님 잘생겼다. 정정 잘생겼다. 그럼 결론은 뭐야? 목동러셀에 나오는 남자 선생님들은 잘생겼다. 눈 피하지 말아라. 눈 피하지 마. 응? 이 귀납의 단점들도 설명을 하려고 내가 들어간 거야, 거기에. 자료가 오류가 있으면 결론도 오류가 나는 게 귀납이란 말이야.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귀납을 알고 연역을 알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양적 연구에 귀납이 나올 때랑 연역이 나올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사회문화에서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배우는데 가설은 무조건 양적 연구에만 있어요. 가설은 무조건 양적 연구에만 있어요. 물론 가설을 안 보여주는 사회조사 방법론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찾는 방법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알려드릴 건데, 자, 보시면 우리가 연역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과 귀납이라는 연역적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귀납적 과정이라고 할게요. 자, 얘네들을 구분 짓는 건 단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가설, 검증, 단계가 있으면 연역적 과정, 없으면 귀납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귀납은 자료를 모아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을 굳이 만들지 않고, 그러면 가설이 없으니까 가설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또 귀납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그 연결사 같은 것들이 나타나냐면 이거야. 더불어 결과적으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양적 연구에서 귀납적 과정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해서 가설을 검증했어. 그랬는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설을 검증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한 게 아니라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단계에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자료 수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거죠. 그 더불어서 이런 것들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귀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갑을 병의 연구가 있는데 갑은 양적 연구. 그러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가설 세우고 결론을 도출했어. 을은 또 가설을 세우고 결론을 도출했어. 병은 갑과 을의 연구를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냈어. 을은 가설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검증하는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보여지지 않으면 연역과 기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 풀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료를 모아서 결론을 도출하느냐, 가설을 검증해서 결론을 도출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문제에서 만나면 뭐지? 근데 한 두세 문제만 풀어보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 이 연구 과정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그리고 논문과 같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내가 이 주제에 맞는 어떠한 연구를 할 건지 가설을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이제 뭘 하냐면 연구 설계를 해요. 자, 이 연구 설계 단계에서 뭘 하냐면 연구 대상이나 연구 지역들 그리고 또 자료 수집 방법들 그리고 또 우리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 내리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분석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를 구분할 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양적 연구는 분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질적 연구는 해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문장에서 그런 것들을 만나면 이건 양적 연구다. 이건 질적 연구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되시겠어요? 자, 자료 수집 및 분석.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일반화하는 것까지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재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설 모의고사나 학교 내신에서 많이 내는 것들이에요. 재언은 제안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연구했으니까 다른 놈들은 이거 다음에 연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보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하지만 그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들은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가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공산주의를 시행을 함으로써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그냥 그런 거야.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연구할 친구들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들 쓰는 게 제안하는 말 또는 이런 연구가 있으니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제도를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제안하는 말, 제언이라고 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1번 단계와 3번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되는 단계야.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다.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된다? 주제 내 맘대로 선정해. 선행 연구 내가 보고 싶은 거 봐. 가설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구체화시킨 거야. 연구 설계, 자료 수집 방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죠. 그런데 두 번째를 보시면 얘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예요. 모든 연구는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구는 객관적으로 연구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내가 내 연구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자료만 수집해. 그럼 연구윤리에도 어긋나고 결론도 잘못 도출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야. 그 다음 제어는 어떨까? 당연히 연구자의 가치 개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되셨어요? 자, 이렇게 연구 과정을 봤으면 이제 우리는 뭘 볼 거냐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양적 연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장점과 단점은 비교하는 대상들이 있겠죠. 뭐예요? 조금 이따 배울 수 있는 질적 연구와 연관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양적 연구와 연구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확하고 정밀하고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질적 연구보다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양적 연구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얘는 법칙 발견이나 또는 일반화에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양적 연구는 법칙 발견하고 일반화를 하고 싶은 거고 질적 연구는 그 사례의 심층적 내용들을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이걸 굳이 쓸 필요 없지만 니네 시험 문제 나오니까 써봤어요. 그럼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 첫 번째는 얘네의 단점은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동기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동기나 가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가치, 의도를 파악이 어렵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행복하냐고 점수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4점이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친구는 2점이라고 얘기했어요. 4점 친구는 지금까지 안 행복했나 봐요. 근데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행복했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근데 뒤에 친구는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었는데 오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짜증이 나서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두 분의 행복도는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날의 기분들도 좌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양적으로 측정한다는 것들이 조금 불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얘기와 또 일맥상통할 거예요.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제. 계량화하기 어려운 주제는 연구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것들을 나중에 또 사용을 하고 응용을 해야 되니까 한 번쯤 집에 가서는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우리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여기 다 지워도 돼요? 다 썼어요? 네. 자,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단점이 있었죠. 뭐예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와 가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현상에 대한 이면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문화를 공부할 때 VS 개념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VS vs 개념은 조금 느낌이 어때요? 차이점만 보고 그 다음에 공격적이고 크리티컬한 뭐 이런 느낌들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판이라는 뜻은 뭐냐면 비교하여 판단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차이점과 공통점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차이점만 보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 어떤 건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겠죠. 뭐냐면 공통점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한지 덜한지 모어된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더 덜로 해야지 우리 관료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관료제, 탈관료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볼까요? 두 번째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이제 뭐 하고 싶어 해요? 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해석적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해석적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요 어떤 연구에서 사용되냐면 사례 연구에서 사용을 해요. 어떤 사람의 생애사를 연구한다던가 또는 어떤 사회 문화 현상의 그 한 편만 깊게 바라보는 이러한 사례 연구를 주로 하게 되고요. 또 이거는 내신에 나올까봐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붙든 이렇게 연구하면 이거는 질적 연구야. 그 다음에 앞에 뭐가 붙든 인과관계,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면 얘는 양적 연구야. 이렇게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써주는 거예요. 문화기술지적 연구를 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문화기술지적 연구, 민속지적 연구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의 풍속들을 연구를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양적 연구는 설명을 중시하고 질적 연구는 기술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달라요? 국어적으로 보면 기술이 더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설명이 더 객관적이라고 접근을 하셔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한 8년 전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갖고 그 8년 전 우리 친구들 다 날아갔어요. 기술과 설명을 구분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부분들은 맹목적으로 외웠으면 좋겠고 수능에서는 좀 덜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코가 헐겠네 아주.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전제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의 전제는 이거야. 자연,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른 거야. 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다른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방법론적 이건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를 이자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수치상에 어떤 걸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로서만 연구해서는 안 돼. 힘내자. 귤 먹자. 친구야. 아니, 이거 옆에 친구. 귤 빨리 갖다 줘요. 여기. 아니야. 여기 두 번째 친구. 뒤에서 두 번째 친구. 빨리. 자, 빨리 귤 갖다 주세요. 툭툭툭. 잠들어 버렸네. 친구야. 힘내. 화이팅. 귤 까. 빨리 귤 까. 벌이야. 빨리 귤 까. 귤 까서 먹어. 귤 까서 먹어. 아이고, 힘들어라. 어떡해.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자면, 미쳤냐? 자냐? 나가. 뒤에서 봐. 뒤에서 들어.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젊었을 때,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더니, 남의 자식 귀한 걸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우리 그랬거든요. 학원에서도 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딱 때리기를 멈췄어요. 아, 남의 자식 귀한데 어떻게 때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이 이 정도로 귀한데 남의 자식들을 더 귀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내 맘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다칠 수 있으니까 감정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빠 나이잖아요. 저는 아직도 우리 아들을 애기라고 부르거든요. 한없이 여러분들이 치근해. 너무 치근해. 그냥, 아유, 이 입시가 뭔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는 있어. 대한민국에서 고3만 열심히 하거나 재수생활만 열심히 해도 인생이 풀려요. 대한민국은 딱 그때만 잘하면 돼. 물론 뒤집을 수 있는 이 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편하게 살려면 딱 수능만 잘 보면 돼요. 또는 딱 대학만 잘 가면 돼요. 이 1년이 힘들더라도 그것만 딱 참으세요. 그럼 인생 변합니다. 살아보니 그래. 화이팅! 합시다! 졸리면 귤 까먹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현상이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돼. 사실로서 표면상의 것들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사회문화 현상의 사실과 가치를 분리 불가능하다. 야, 어떻게 사실로서만 생각을 하냐. 그 현상의 이면도 볼 수가 있어야지. 그 가치도 연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자, 그러면 기본 입장을 한번 볼까? 기본 입장.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 현상이기 때문에 계량화
통계 분석들이 무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연구를 해.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빵 때렸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빵 때렸어. 그러면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 왜 때려요? 이럴 거 아니야. 이 친구가 한 대 빵 때렸어. 그럼 왜 때려요? 그러는데 다른 친구를 한 대 딱 때렸어. 그랬더니 아이 좋아. 이렇게 때려주는데 좋아. 이런 미친놈도 있다니까. 인간의 행동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예외가 존재한다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대량화 통계적 분석이 과연 옳을까?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황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황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말로 쓰여질 수 있어요. 직관적 통찰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 근데 직관적 통찰이라는 건 뭐냐면 얘는요 현상 전체의 의미를 꿰뚫어 봄이야. 꿰뚫어 봄. 이게 상황 맥락 속의 의미를 파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현상 전체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꿰뚫어 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직관적 통찰은 연구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여러분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금방 들어가서 잘 거예요? 네,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면 평소에 10시까지 하고 하면 문 열고 띠디디디디 누르고 문 열고 들어가면 엄마, 아빠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니면 또 엄마가 데리러 왔어. 데리러오면 이제 앞자리에 타갖고 이거 뭐야 의자부터 뒤로 뻥 제낀 다음에 누워.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면서 이래. 근데 어느 날 집에 데려갔는데 띠띠띠띠띠 누르고 딱 갔는데 엄빠 눈이 이래. 분위기 안 좋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대다가 욕먹을 수 있겠구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씻고 공부하는 척해. 여러분들은 직관적 통찰의 천재야. 그 분위기를 파악을 잘하거든. 거기서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그냥 까이는 거거든. 경험적 자료를 통해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작게 말하면 직관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자는 이 현상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것이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연구 과정들을 볼까요? 연구 과정을 보면 얘는 귀납법을 사용한다. 주로라는 말 없지? 얘는 귀납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연구과정 봅시다.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래? 연구 주제 선정을 했으니까, 가설 있어, 없어? 우리 사회문화 과정에서는 가설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가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바로 연구 설계로 가자. 자, 연구 설계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자, 해석에 동그라미 쳐놔야 되겠지. 아까는 뭐였어?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에 동그라미 치고 가야 되겠죠. 해석하고 어떻게 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 과정이구나. 봐봐. 내용이 짧지, 여기는. 지금. 그럼 니네 평가원에서 뭘 내겠니? 얘를 내겠니? 양적 연구를 내겠니? 양적 연구를 낼 거야. 그래서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양적 연구를 많이 해. 얘는 트릭으로 사용하는 친구들이야. 왠지 가설을 주는 것 같고, 왠지 질적 연구 같고, 그런 느낌을 줘서 낚으려고 할 때 질적 연구를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1은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연구자의 가치 중립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중립 단계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연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장점과 단점. 4번. 장점 조금만 참아요. 이것만 하고 쉴게요.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 이면에 담긴 의도 또는 가치 파악이 유리합니다. 앞서서 나오는 그 앞의 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의도, 동기, 가치 파악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연구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 그 다음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은 일단 양적 연구와 비교해서 법칙 발견 또는 일반화가 불리해요.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잘 볼게요.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말아야 된다고.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양적 연구는 객관적, 질적 연구는 주관적 이렇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연구라는 것은 항상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어변의 개념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이런 거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공통점을 한번 봐봐.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객관적 연구여야 해. 객관적 연구여야 해. 질적 연구가 객관적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질적 연구 사용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겠지. 양적 연구가 크니 질적 연구가 크니 이런 물음에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질적 연구가 객관적 연구가 될 수 없다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해서 연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적 자료를 활용해서 연구한다. 모든 게 데이터로 연구하는 거죠. 우리 아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 직관적 통찰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과거의 데이터, 경험,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양적 연구도 과거에 일어난 사람들의 행위 또는 대답을 모아서 객관적으로 통계 분석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잘 생각해봐. 잘 봐야 돼.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 뭐냐면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다. 아니, 다시. 객관적으로 분필이 왜 이래?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네.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연구자는 뭐 해야 돼? 객관적이어야 돼. 그런데 연구 대상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 아까 행복하다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행복하다라는 게 내 인식들을, 여기가 다 연구 대상자고 내가 연구자라면 내 인식을 연구 대상자가 말한 거지. 그거는 주관적 인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통계 분석해서 아까 세 분한테 물어봤잖아. 4점, 4점, 2점이라고 그랬잖아. 메가스터디 러셀 목동학원의 사회문화 수강생들은 대체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낀다라고 통계 분석하는 거지. 누구도 이거에 대한 딴지를 걸 수 없는 거잖아. 하지만 연구 대상자는 뭐야?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연구자는 객관적, 연구 대상자는 주관적. 이렇게 보시면 끝! 되게 쉽게 갈 수 있어요. 쉬었다 갈게요.